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스카우트 H 이강인 선수 3편인데요. 드디어 최근 활약 마요르카에서 왜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포텐을 터뜨릴 수 있었는지,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매우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시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마요르카에서 보내고 있는 올 시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입단 후 첫 시즌부터 현재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여름에 마요르카와 자유계약으로 4년 계약, 장기 계약을 맺었죠. 이 기간에도 어쨌건 간에 이강인 선수 원하는 팀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선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예. 하나는 스페인이라는 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간에 그 감독이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4-2-3-1 포메이션을 쓴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흥미로웠던 것은 발렌시아에서는 계속해서 구단은 본인을 잘 챙겨줬고 기대했지만 감독의 구상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팀을 구한다면 구단에서는 다 원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굉장한 활약을 펼치면서 마케팅적으로 큰 효과를 누린 것들을 봤고, 아시아 선수를 데려와서 좀 해보겠다라는 구단들의 의지가 많아서 유럽에서 원하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원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사실 레알 베티스 얘기도 있었고, 스포팅 브라가, 아약스, 페예노르트, 그 외에 많은 팀들 얘기가 있었지만, 감독이 직접 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팀을 짜겠다는 얘기까지 해서, 팀의 수준을 떠나서 많이 뛸 수 있는 팀 가겠다. 이강인 선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영리하게 한 거긴 하죠. 보통 선수들이 좀 이름 있는 팀, 좋은 팀, 챔스 나가는 팀 이런 거 원하는데, 나 그냥 뛸 수 있는 팀 갈래? 내 전술 많은 팀 갈래? 해서 마요르카로 오게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쿠보하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예.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이제 둘이 만나기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 나이 때 실제로 스페인 내에서도 이 아시아 선수라는 출신을 떠나서 최고 유망주로 뽑혔었어요. 예, 그리고 쿠보 선수가 이번 여름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로 갔잖아요. 예. 가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랑 아직도 연락을 하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바로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10분 전까지도 왓츠앱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강인과. 그러면서 나와 강인이는 이번 시즌도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닮았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강인이는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다. 강인이에겐 뛰어난 킥력에 더해 투쟁심이 왕성하다. 인간적으로도 그는 10점 만점이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다. 이러면서 그는 성격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스페인에 더 가깝다. 예. 글쎄 쿠보 선수가 한국인 성격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니 그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사람보다도 더 스페인 사람 같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페란토에서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한국에서보다 스페인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보다도 더 스페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성격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들을, 뭔가 다른 동료 선수들한테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줬기 때문에, 본인도 한국인이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제가 처음 이강인 선수를 이제 직접 취재했던 게, 18세 대표팀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한국말도 솔직히 좀 어눌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어를 더 잘해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언어적인 면을만 보더라도 사실 스페인 문화에 훨씬 더 녹아들어 있는 선수. 저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이강인 선수가 물론 굉장히 어렸을 때 넘어가긴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혀진 상태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스페인어를 더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스페인에 적응하기 위해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소리기도 해요.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이강인이 꼭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절친이라고 이제 이강인 선수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쿠퍼 선수 때문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이강인 선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둘 사이는 너무나도 친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쿠보 선수 본인도 얘기했듯이 사실 둘 다 왼발 쓰고 아시아 출신이고 이 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특징과 장점이 조금 달라서 공존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마요르카라는 팀 자체가 또 결국에는 앞서 저희가 발렌시아 시절 얘기했지만 팀 성적을 또 생각해서 수비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면 둘 다 쓰기가 어려워. 원래 그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거나 둘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도 알던 사이였고 막상 한 팀이 됐을 때도 서로 막 경쟁자로서 반목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오히려 잘 지냈다. 그래서 그 쿠보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둘이서 이제 사우나시에서 이러면서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잖아요. 둘이서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겼을 때도 끝나고 토너에서 막 농담하면서 막 정말 그렇죠. 진짜 친한 식으로 한 거 보면은 둘은 정말 이번 그 마요르카 생활을 통해서 아주 좀 친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정말 쿠보 선수 말대로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잘 되면 언젠가는 진짜 뭐 또 스페인에서 같이 뛸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두 선수가 정말 잘 실력으로 주전 자리를 함께 꿰차는 상황이 된다면 그 팀의 아시아 마케팅 시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 시즌에 두 선수 다 발전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강인 선수는 계속 보니까 발전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쿠보 선수도 소시에다드 가서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맨유하고의 유로파리그 경기 볼 때도 쿠보 선수가 가장 눈에 띌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쿠보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투쟁 힘을 좀 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달려들고 또 이강인 선수도 쿠보 선수처럼 좀 수비 가담할 때 범위라든지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두 선수가 함께 뛰었던 시즌에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언제나 그렇듯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뛰어요. 그건 뭐 첫 두 경기는 이제 오자마자 하니까 교체 출전했다가 이제 주전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 퇴장 빠졌을 때 제외하고는 그것도 하필이면 발렌시아전에 역시 의지가 당했어요. 그때 안 그래도 그 발렌시아전에 도움도 올리면서 퇴장을 당해가지고 마요르카 구단에서는 12년 만에 나온 라리가 도움과 퇴장을 동시에 기록한 한 경기에 그 기록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강인의 두 얼굴을 한 번에 보여줬던 경기였죠.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골도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팀 성적이었죠. 또다시. 팀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가 이제 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시절과 마찬가지로 조금 뛰고 잘하다가 팀 성적이 하락하는데 하필 코로나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빠진 기간 동안 팀은 재정비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리가 없어지고 팀은 성적이 안 살아나고 근데 왜 코로나를 두 번이나 걸렸을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에서 밀려났는데요. 이게 뭔가 전술도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2-3-1을 계속 썼거든요. 감독은 뭔가 본인이 했던 말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 성적이 안 되네 이러니까 4-3-3 갔다가 이제 4-4-2 이게 이강인 선수가 빠졌을 때 이제 4-3-3을 썼다가 22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4-4-2 쓰다가 나중에는 막 3-5-2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수비가 흔들리고 기본적으로 후반기가 되면 선수들의 체력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수를 많이 두고 전방에서 압박하는 축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마요르카 같이 로테이션을 하기 어려운 팀들은 결국에는 내려앉는 상황을 좀 많이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를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물론 코로나도 걸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잔류 마지노선인 17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감독을 경질하고 하비에르 아기레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기에 이르는 거죠. 정말 베테랑 감독.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한데 바로 아기레가 라리가 내에서는 딱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레 감독 부임하자마자 수비적인 5-3-2 포메이션을 쓰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한테는 더더욱 자리가 없어지게 됐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래서 이제 선발 출전은 딱 한 경기가 전부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또 그 경기 때 이겼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교체 출전, 그것도 짧은 시간만 뛰다가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쿠보 선수도 그렇고 심지어 그동안 이제 이선의 주전 공격 미드필더로 많이 뛰어왔던 다니 로드리게스조차도 출전 시간이 제한되는 등 기존의 공격적인 이선 자원들을 상당수가 좀 이제 기회를 잃고 수비적인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쿠보 선수가 이때는 좀 더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희생되는 모습들이 있긴 했었죠. 베다트 무리키 선수가 장시 공격수로 오면서 더더욱 롱볼 전술을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후반 막판에나 좀 크로스 하라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 전까지는 워낙 많은 경기를 출전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커리어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라리가에서도 30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했었고 코파델레이에서도 4경기 1도움을 기록했던 거였습니다. 1544분이나 뛰었으니까 프로 선수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경기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가장 많이 썼던 건 4-2-3-1 포메이션이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쿠보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둘이 동시에 선발 출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기엔 이강인 선수가 주전이었어가지고 그런 거고 후반기엔 쿠보 선수가 주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둘은
거의 같이 선발 출전한 경기는 거의 없었다. 예, 운디아이라든지 뭐 은불라라든지 다른 윙어들이 뛰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히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 한참 뛸 때는 쿠보 선수가 좀 부상으로 한 2달 가까이 못 뛰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강인 선수가 좀 많이 뛰었고 쿠보가 부상해서 돌아오고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서 쿠보 선수가 후반기에 좀 더 많이 뛰었는데요. 어쨌든 2011, 2012 시즌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원하는 위치를 많이 소화했어요.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11경기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기대 감독이 5-3-2 포메이션을 쓴다면은 이강인 선수한테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러니까 투톱으로 활용하는 그 서진 공격수, 사실상 프리롤. 사실 이적설도 실제로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살바세비아 선수가 이제 나간과 동시에 이강인도 나간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막상 프리시즌이 시작했을 때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계속 출전시키면서 특히 이제 무리키 선수가 합류하기 전부터도 올려서 전방에 쓰면서 뭔가 이제 기회를 주려는 느낌을 줬거든요. 이게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20세 이하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썼던 전술과 너무 유사점이 많거든요. 그냥 그 전술이에요, 사실. 거기에, 그러니까 투톱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 투톱이 아니고 프리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은 전 지역에 다 걸쳐져 있어요. 거기서 왼쪽, 오른쪽 뭐 가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강인한테 완전 자유를 주는 형태인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한 가지 역할을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함께 가서 공 주변에서 영향력을 미칠 때 가장 잘한다. 물론 한 선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수비수들을 뒤에 많이 깔아놓고 또 이 팀에 공격적인 재능이 없는 상태라면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게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기레 감독이 그 결단을 했다는 거죠. 20세의 월드컵 봤나봐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비슷하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마요르카가 선수 영입을 사실 활발하게 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여름에 좀 쉬면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강인은 어떻게 써? 이강인 골든볼!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고 왔는데 저거네. 그리고 오세훈? 우리키? 약간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거의 비슷하게 뛰고 있고. 너무 비슷해요, 진짜. 정동영 감독이 아주 큰 영감을 아기레 감독한테 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출전 시간 자체가 팀에서 비중을 보여줍니다. 508분인데요. 이게 수비 쪽은 원래 변화를 잘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키퍼하고 수비 쪽이 이제 다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거고, 그 제외하고는 무리키와 함께 이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 4경기 연속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레알 베티스하고의 경기에서 이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강인 선수 커리어 하이의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베티스가 이기긴 했지만 사실 물론 베티스가 더 좋은 경기를 했고 강한 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베티스는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었고 정상적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돋보이는 플레이는 이강인 선수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슈팅도 4회를 가져갔었고 골대도 맞췄었고요. 그 프리킥이 들어갔으면 정말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 3회를 기록을 했고 도움도 올렸었고 드리블도 7회 시도해가지고 6회를 성공시키는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던 거였죠.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속도의 문제 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성인 무대에서 안 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물론 순간순간 뭐 한두 번은 제끼는 게 나왔지만 이 경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빨라졌고 타이밍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력이 업그레이드 된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라요 바이에카노하고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렸는데 그 전까지는 28경기에서 2개 2도움을 기록했었는데 그거를 2경기 만에 기록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게다가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한다는 해외 팬들 반응이 있었던 게 문전에서 각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왼발로 그냥 후렸거든요. 근데 또 그게 구석을 날카롭게 찔렀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생각보다 결정력은 조금 안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장면은 너무나 단호했고 너무나 확신에 찬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그것도 뭐 레반도프스키라던가 비니시우스라던가 그리고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이때 득점 1위였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아고 아스파스 이런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이름을 올린 거였죠. 이게 라리가 공식 이달의 선수상 후보기 때문에 어떤 뭐 통계 매체 일부 언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증을 한 겁니다. 이강인이 8월 달에 제일 인상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로나하고의 경기에서 또다시 이제 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것도 이전까지는 39경기에서 1골 2도움이었는데 그걸 동률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역할과 전술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꾸준히 믿음을 받았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인이 숙제까지 보완한
가운데 나온 활약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더불어서 또 의미 있는 기록이 달성됐어요. 예, 그러니까 해당 경기를 통해서 프로 통산 100경기 출전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예, 요건 이제 발렌시아 2군 기록은 빼고 예. 1군 선수로서만 100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경험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도 또다시 이제 그 무리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그러면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4대2로 완패를 당했지만 선제골을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실제로 전반전은 1대1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체력적인 문제 계속 낮 경기를 치다가 힘들어서 빠졌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연달아서 이제 추가골을 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는 제 몫을 다한 경기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벌써 공격 포인트를 4개를 기록했는데 이게 2020-21 시즌과 함께 개인 통산 최다 공격 포인트에 해당을 하는 거죠. 예, 심지어 6경기 만에. 즉, 이 얘기는 사실 올 시즌 잔여 기간 안에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만드는 것이 확실시 된다. 예. 기정사실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일단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마요르카에서 골 넣은 선수가 4명밖에 없긴 해요. 예, 그리고 무리키가 3골로 1위고 이강인 선수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에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사실 센터백인 나이오가 한 골, 오른쪽 윙백인 마페오가 한 골인데 이강인 선수가 추가적인 골을 넣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경기당 슈팅 숫자가 2.2회로 무리키 다음으로 많은데요. 이 둘이 독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요르카는 2명 몰빵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에 있어서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수비하고 둘한테 공격 맡기는. 그리고 말씀드린 앞선 라이오 같은 경우도 코너킥 때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죠. 코너킥도 이강인 선수가 차니까 이강인이 골을 넣거나 도움을 하거나 그게 마요르카의 득점 패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기록한 선수도 딱 2명밖에 없어요. 이강인하고 다니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홀로 3개로 팀 4도움 중 3도움, 75%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팀 내 도움 1위를 넘어서 라리가 도움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우고 기아몬 선수가 3개의 도움을. 놀랍지 않아요? 기아몬이 1위에 있다는 게? 기아몬이 지금 이제 제나로 바스토 감독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어쨌건 주앙 펠릭스라던가, 발데라던가, 파티라던가, 이런 선수들 이해가 가는데, 기아몬이 위에 있는 거는, 이 선수, 원래 센터백도 보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랑 실제로 굉장히 친해요. 그렇죠. 있을 때 함께 뛰었었고, 센터백이었지만, 지난 시즌에 보르달라스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올리면서 오히려 포텐이 터졌다. 신체 조건이 좀 안 좋아서 어려웠지만, 빌드업 좋은 수비수 출신으로서 이제, 만개에서 스페인 대표팀까지 뽑혔으니까, 이강인의 친구들 다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도움이 많으면 찬스 메이킹 많잖아요. 찬스 메이킹 이외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이게 경기당 2회라는 거니까 사실상 경기당 2골 정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기력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르니에도 한때는 막 아스날 이적서 있고 할 때 올림피오 리옹에서 천재로 불리던 선수였잖아요. 물론 부상 때문에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지만은 근데 2배 차이예요. 둘의 차이가.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이 그르니에가 중요한 게 이 선수가 무적 선수 상태에서 이제 지난 시즌 중간에 이적 시장 끝나는데 합류를 했잖아요. 그때 조금씩 뛰었지만 올 시즌에는 그 살바세비아가 떠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이강인 선수 뒤에서 그 연결고리 패스를 이 선수가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좀 이제 더 많이 오는. 참 그러네도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 그르니에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정확도나 이런 게, 그 알던 그르니에가 아니야. 이제 안토니오 산체스나 바타글리아를 보면. 그건 그렇죠. 마이루카 선수들 중에서는 잘하죠. 마이루카 선수들 중에서는 이강인 선수 다음으로 잘하는 게 맞는데 패스 연결을. 근데 예전에 그르니에 생각하면 아쉽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그르니에, 이강인, 무리키, 게다가 왼쪽 윙백인 자우메 코스타와 이제 이선 미드필드인 다니 로드리게스까지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하지만 주인공은 이강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팀 내를 떠나서 라리가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공동 9위예요. 엄청난 임팩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물론 이제 다른 소시에다드나 셀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라리가에서 10년 가까이 정통 활약을 하고 있는 아스파스라든지
그리고 뭐 카날레스 같이 베티스의 에이스라든지 이런 네. 선수들의 비견될 만한 기록을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뭐 덴벨레. 예, 덴벨레는 뭐 지금 미쳤죠. 굉장히 잘하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그 이번 시즌에 어쨌건 간에 그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 맵인 거거든요. 이게 뭔가 뭐 패스를 준 지점이 시작 지점인 거고, 이제 원이 이제 받은 지점인 거예요. 예. 그 동료 선수가 받아가지고 뭐 드리블로 끌고 가서 슈팅을 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물론 뭐 그 먼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페널티 박스 그렇죠. 안으로 간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또 정확한 패스를 네. 또 잘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정말 6경기 만에 이렇게 많은 골이 될 수 있는 패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활약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여전히 어립니다. 네. 어쨌건 간에 키패스 자체는 슈팅을 가져가게 하는 패스이다 보니까 하프라인에서 때려도 그 키패스로 기록되는 그렇죠. 맹점들이 있는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연결해준 패스가 많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도 80.4%로 팀 내에서 7번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냐면은 수비수들은 당연히 패스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처럼 위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공격수 중에서는 80%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키 패스가 많이 나올 정도로 과감하고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의 성공률이 8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은 뭐 더블라이너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70%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시즌 후 놓고 보더라도 70% 초반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고무적인 부분이요.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인 거거든요. 80%예요. 전체랑 비슷하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수비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이 높고 공격 진영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이강인 선수는 근데 공격 진영에서 상대 압박이 많은 곳에서도 균일한 그 패스 성공률 기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성인 선수가 될 때 숙제를 말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바로 패스 능력이고 그 패스가 상대의 압박 틈 사이로 정확하게 동료에게 배달하는 그 능력인데 그거는 사실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끌어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타고난 거죠. 예. 이게 바로 이강인 선수를 세계적인 유망주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주목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드리블 돌파 미쳤죠. 예. 사실 어린 시절에 유스 시절에 메시라는 또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리블도 사실 잘해요. 그러니까 공을 잘 안 뺏기고 탈압박 좋고 한두 명 쉽게 벗겨내거든요. 근데 프로대에서는 이제 피지컬에서 밀리고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올 시즌에는 이것까지 영리하게 이겨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당 드리블 돌파 횟수가 2.5회인데요. 독보적으로 많죠. 예. 그 센터백인 코페티 저건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의미 있는 드리블이 아닌 거거든요. 공격에 가담했을 때 한 명 그냥 툭 제치는 정도 뭐 그런 정도. 수비 라인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거의 독보적으로 드리블을 사실상 혼자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데다가 놀라운 거는 실패가 적다는 거예요. 그 드리블 실패가 1회거든요. 근데 저기 주변 동료들을 보면은 더 많이 그러니까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70%대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나오는 게 이건 라리가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아니 그냥 유럽 모델리그에 따져도 드리블 돌파 성공률은 60%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많은 저희가 아는 드리블러들이요 5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는 패스만큼이나 드리블도 정확하고 드리블 쳤을 때 무모한 드리블이 없다는 건데요. 사실 보통 윙백들이 돌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페오나 코스타가 드리블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순위권에 있긴 해도 실패를 훨씬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마요르카의 드리블 왕은 이강인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라리가 전체를 봤을 때도 깜짝 놀랄만한 순위예요. 그 라리가 전체에서도 3위거든요. 호드리그만큼이나 드리블을 경기마다 성공을 시키고 있어요. 그 비니시우스보다 더 많다니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번 시즌 비니시우스가 그래도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골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이강인의 현재 드리블 기록은 라리가 최상위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드리블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울 얻어내는 횟수도 많은 거죠. 경기당 1.2회로 팀 내에서 공동 3위인 거고요. 그렇게 얻어낸 파울로 본인이 또 세트피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강인 원맨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찌건 간에 더 고무적인 부분이 파울을 범하는 횟수도 1.7회로 팀 내에서 공동 4위거든요. 이건 그만큼 그 압박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톱으로 뛰고 있는데 파울이 많다는 건 역습 당할 때
어떻게든지 끊어내는 그런 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키가 2위에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전술이 그렇다는 거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도 경기당 1.3회로 팀 내에서 공동 5위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 그래서 태클을 해도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받는 그런 좀 그 무모한 태클들을 한다 그랬는데 이젠 태클 기술도 발전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이건 단점이긴 해요. 왜냐면요. 실패가 2회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클의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강인이 수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수는 태클이 마지막 수비 수단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클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태클을 해야 되는데 전방은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클이 실패해도 돼요. 상대를 제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지연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클 시도 횟수가 3.3회로 최다라는 거. 정말 열심히 앞에서 수비해 주려고 뛰어다닌다. 이게 그 고무적인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창의적인 선수들이 앞에서 수비는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지만 이강인은 그런 선수가 아니다. 수비를 그동안 못했을지언정 의지는 강하고 의지가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즌 그거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수비 좀 가담을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확 달라졌다. 본인에게 아쉬웠던 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 팀 내에서 7.45점으로 독보적인 1위죠. 사실 뭐 공격 포인트도 팀 내 최다고 이 무리키가 더 많은 골을 넣었음에도 팀 내 영향력은 이강인이 최고라는 것을 아까 뭐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라리가 전체로 봐도 대단한 평점이에요. 그렇죠. 라리가 전체로도 7위. 그러니까 괜히 이강인 선수가 8월 이달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근 9월에 치른 경기까지 합산한 평점인데요. 물론 뭐 레반도프스키 10개 포인트를 벌써 올리면서 압도적인 1위인데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레알 선수, 바르셀로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레알, 바르사는 솔직히 지금 신기가 또 됐잖아요. 그 다음 최고가 이강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평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강인 선수의 사실상 그 2018-19 시즌 거의 안 뛰었으니까요. 라리가에서 어떻게 기록들이 발전을 해왔는가를 조금 보려고 이렇게 기록을 올린 건데요. 이건 기본 기록인 건데요. 골 자체는 뭐 아직 이제 6경기밖에 안 됐으니까 한 골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슈팅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패스 성공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공격수로 뛰고 있잖아요. 미드필더가 아니고 공격수로 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것도 조금 다 올라간 부분들이 보이는 데다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격 세부 지표들 보면은 슈팅 숫자 쫙 올라갔죠. 찬스 메이킹 쫙 올라갔죠.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드리블 다 2배 이상이에요. 다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파울 당한 횟수만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볼을 좀 끌었잖아요. 끌다가 파울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더 간결하게 하니까 출전 시간은 늘어났는데 파울을 당하는 횟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결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터치 미스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이건 왜냐면 톱에서 위에서 받으니까 그런 건데요. 대신 소유권의 이븐 횟수는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출전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볼을 잘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제 안 좋아진 기록은 포지션적인 부분 때문이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표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2배 가까이 발전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패스 관련된 지표들도 뭐 톱에서 서는데도 불구하고 패스 숫자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패스 성공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이건 당연히 톱에서 뛰니까 그런 거고 크로스도 도리어 늘어났고. 심지어 롱 패스도 그거가 두 번째 시즌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시면 톱으로 뛰긴 하지만 경기가 전개될 때는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크로스도 잘해주고 또 측면으로 빠졌을 때 후방에서 반대 전환 패스까지 잘해주다 보니까 내려오기도 하고 밑으로 거의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프리롤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중미 자리로 가기도 하면서 경기 전체를 본인이 마음껏 휘젓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비 관련된 지표들도 다 올라갔죠. 태클 기록이 확실히 이상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로채기는 이제 여전히 뭐 늘어나진 않았지만 파울 범하는 횟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그리고 슈팅 차단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클리어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강인 선수가 지난 그 알메리아의 경기에서 활동량이 11km가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거리를 뛴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순간 최고 속도가 32km/h가 넘었거든요. 그럼 느리지 않는데요?
이강인 선수 그 전까지랑 비교하면 2km/h가 더 빨라졌어요.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모든 걸 개선했다. 더 빨라졌고 더 많이 뛰고 저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게 이강인 선수가 한때는 벌크업을 해가지고 더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착이 되면서 근육이 원래 처음 붙일 때는 이게 몸이 무거우니까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정착되면은 도리어 가속도가 더 붙게 돼요. 근육 때문에, 근육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그게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2km/h가 빨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엄청 빨라도 지금까지 안 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준비한 스텝대로 계속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기레 감독이 어쨌건 간에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강인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그는 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다. 여기서 이제 프리롤 얘기들이 나오게 됐죠. 실제로 이제 아기레 감독이 말한 대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본인이 좀 전술적인 자유를 준 거고, 그렇게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맡긴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선수는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만나던 감독들도 다 뭐 안 좋은 감독이었던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잘 쓰고 자신을 잘 파악해주는 데다가, 그렇게 써주면서 또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아기레 감독이 지금 진짜 이강인 선수의 축구적인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마르셀리뉴는 능력은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와 맞지 않는 감독이긴 했었고요. 루이스 가르시아 그 프라사 감독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에게 맞는 그런 전술을 쓰긴 했지만은 솔직히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는 능력도 있으면서 이강인 선수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상적인데 마르셀리노 감독은 철저하게 결과를 내기 위한 축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내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어리기도 했고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긴 하지만 또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 감독은 그 전술만 생각했지 어떻게 팀이 성적을 내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안일했죠. 그런데 아기레 감독은 물론 이제 반년간의 팀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두 가지를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아기레 하는지, 왜 이렇게 명성이 높은 감독인지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 역시 이런 노련한 감독이 또 유망주를 또 잘 끌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기레 감독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좀 고맙다.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드리고, 뭐 당뇨 없으시면 제가 이제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살린 이강인 앞으로 올 시즌 어떻게 더 활약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강인 선수 카타르 월드컵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상황 4편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